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집값 상승 전망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확대 연기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300가구 모집에 17,92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완화 조치 적용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분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강남에서만 15,000가구가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사비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냥 이렇게 분양을 미루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강남 일대에 쏟아지게 될 재건축 물량, 과연 시장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몰고 오게 될까요? 그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연구소 차동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지금 또 들썩들썩하고 있죠.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또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는 어떤 판단 기준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큰 어떤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같이 곁들여서 한번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고민은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장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말 우리들한테 너무 많은 물음표들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 거의 그런 시장의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간밤 사이에 뭔가 기조가 확 바뀐 느낌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혼자서는 지금 감이 너무 안 잡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지금 차동백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분명히 경기가 크게 흔들릴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경기가 지금부터 1년 안에 늦어도 내년 말 안쪽으로 빠르면 올해 말 1년 안에 큰 경기의 어떤 흐름이
꺾이고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는 주식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이런 실물 시장보다 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젯밤에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죠.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난리죠. 난립니다. 주식시장이.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미래에 닥쳐올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끌어안으면서도 설마 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어떤 시그널이 딱 온 거예요. 오니까 그냥 대형 많이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가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위주로 왕창 매도를 하죠.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의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다. 신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은 뒤따라가니까 아직은 살아있겠죠. 또 길다면은 올해 말까지는 미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도 예외 없습니다. 한순간에 꺾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 침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 2007년도 고점을 찍고 경기 침체되었을 때 우리는 2014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이 될 때 강남권에서는 어지간한 아파트가 전부 40%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10년 안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시대에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큰 것이고 또 경기 침체라는 것은 침체인 상태에서 침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과열이 된 다음에 침체가 오죠. 자, 그래서 이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침체에 온다면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침체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비하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죠. 1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에서 거의 한 1, 2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접수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제가 그겁니다. 이번에 세미나 주제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자. 이 경기 침체가 되면은 말이에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물가가 떨어져요.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가면은 그 다음에 금리가 선제적으로 아니면 후행적으로 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조짐이 보여도 내려올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침체가 될 것 같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안전한 투자, 절대 무리한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우리가 자본주의 투자의 기본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레버리지 투자가 침체기에는 완전히 이거 사람 잡습니다. 굉장히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줄 사람이 없다. 누가 사주겠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가격의 매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지난주도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로 가기 전에 차동박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무료 세미나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비 전략들 세워야 되는지 꼼꼼하게 좀 다져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로 넘어가기 전에 좀 미리미리 대비해 둔다 생각하시고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역시 이 같은 번호로 저희가 지금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세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동부이천동에 지금 강촌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데요. 네, 앞으로 실거래 하려고 동부이천동에 40평 이상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아파트 가장 적합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이촌 코오롱 아파트랑 강촌 아파트 40평 이상, 또 전부 아파트, 또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자, 일단 뭐 원하시는 조건은 40평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이 동부 이촌동 이쪽에서 코오롱 아파트, 강촌 아파트, 전부 아파트, 센트리빌 이렇게 좀 선택지들을 좁혀 놓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가장 우리 시청자분에게 맞는 아파트가 될지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이촌동에 살고 싶으시고 네, 그리고 이촌동에서 좀 중대형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네,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네, 그중에서 봤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네,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첫 번째는 이 아파트를 네, 고를 때요.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느냐? 네, 첫째가 일단은 신축 아파트를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단지를 좋아해요. 네, 또 세 번째는 이거 순서는 아니고 이런 네, 것들 위주로 본다는 거야. 역세권 아파트를 좋아해요. 네, 네 번째는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었었을 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나중에 이제 돈 버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은 첫째 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신 아파트들은 신축 하나도 없죠. 네, 이제 구축이니까 그럼 이거는 검소 대상에서 제외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 소형 단지가 있고 대형 단지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대단지가 어딘가요? 보신 것 중에 한가람 아파트 같아요. 건영 한가람. 네, 네. 그럼 대단지는 건영 한가람으로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와 좀 유사한 아파트가 있나요? 또 대단지가? 뭐, 거기서 거기다 별로 차이 없다 이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역세권은 어딘가요? 한가람이에요. 한가람이죠. 네, 네. 자, 두 개 다 한가람으로 갔어요. 네. 마지막에 재건축을 했었을 때 얘들이 다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됐잖아요. 네. 향후에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이걸 혹시 고르실 수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시죠?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자, 지금 현재 건물이 이 땅 위에 요 정도가 지어져 있어요. 네. 근데 부수고 지으면 이만큼 더 지을 수 있어.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으면은 그만큼 남에게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사업성이 좋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땅 위에 이만큼 지어져 있는데 네. 다시 부수고 지어도 요만큼밖에 못 지어.
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민들끼리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지금 보신 4개 단지가 전부 다 여기 해당돼요. 네.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따로 네. 사업성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입지가 좋아서 주민들끼리 돈 내고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가격은 높게 형성되겠지만 남들에게 팔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이건 재건축을 기대하고 사시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촌동에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보면은 딱 답이 나왔죠. 건영 네. 한가람. 네. 6세권이고 대단지고. 네. 네.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서도 똑같이 갖다 놓으면은 건영 한가람을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할 확률이 높죠. 네.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굳이 하나를 골라라면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골랐죠. 네. 두 번째는 고르는 거는 좋은데 언제 매수를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전부 다 올라간다 해서 이런 고가 아파트 대형은 전 고점 가격을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거래가 한두 건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 네. 있는 것들도 거의 대다수가 다 2021년 고점 찍고 다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들이 다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네.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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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형 아파트는 네. 대형 아파트는 누가 선호하나 대형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네. 네. 그런데 옛날에는 식구가 많았잖아요. 네. 곧 지금 뭐 60대 중후반, 70대 네. 이분들은 굉장히 식구들이 많아요. 자녀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있잖아요. 네. 네. 90년대로 돌아가면은 이 네. 90년대는 대다수 사람들이 큰 평수를 원해요. 네. 90년대는 대형이 가장 원하는 형태였었어요. 식구도 네. 많고. 그러다가 쭉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점점 가족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들다가 가격이 쭉 노무현 정부 때 올랐다가 07년도 되면 고점을 찍고 빌빌하다가 내려가서 여기 14년도에 저점이 돼요. 네. 이 가격이 떨어질 때 네. 대형 아파트 위주로 왕창 떨어졌어요. 삼성동 아이파크 아시죠? 네. 삼성동 아이파크 50평대가 55평인가? 이 50평대가 제일 07년도에 얼마냐면 37억, 38억 했어요. 네. 근데 이 14년도 가면 떨어진 게 얼마 떨어졌냐면 18억대까지 가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핵가족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다. 소형 주택이 좋다. 네. 앞으로는 식구들이 다 적을 거니까 소형이 유리해. 그러면서 소형 네. 중심으로 이제 가격대로 붙어요. 네. 대형의 인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네. 네. 그러다가 노무현 참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세금을 매기는데 네.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다시 대형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세금 때문에 그래요. 식구가 많아서 몰리는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대형 중심의 이러한 아파트 흐름이 다시 한번 중소형 쪽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크게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크게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도 크게 한번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내려가고 나면은 중소형 위주로 다시 바뀔 거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미래에 인구도 줄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이 많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 먼 미래는 또 대형이 다시 한번 선호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대형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합리성 문제 때문에 대형을 선호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대형은 아무래도 소형, 중소형보다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유가 네.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부담스러운 거고 네. 또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도 나이가 네. 이제 60, 70이 되면은 이 네. 대형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도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대형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때요, 대표님. 네. 이 한가람 아파트가 다른 강촌이나 이천 코롱에 비해서 네. 한 2, 3억이 비싸서 저는 이 한가람 아파트의 그 장점을 알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네. 가격대 하나하나 다 몰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아까처럼 네. 그런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역 가깝고 공원 가깝고 대형 단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은 그런 입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만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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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기해 보시면서 내가 투자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이걸 시청자분의 무게 중심을 좀 잡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현금 1억이 있고요. 네,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 2개가 있는데 네, 1억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2채를 팔아서 돈을 합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점이 궁금해서요. 지금 딱 이 여유자금 1억으로만 뭔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었던 아파트 2채까지 더해서 투자를 할지 이 부분이 네.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 새로운 투자처로 뭔가 염두해 두고 계신 지역이 있을까요? 지방 살고 있어서 네. 서울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있어서 막연하게. 어떻게 1억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 2개를 다 정리해서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게 좋을지 네. 뭐 자, 받은 곳은 없어요. 네, 자, 일단 정말 큰 투자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정말 좀 세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어디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제주예요. 어디요? 제주도요. 제주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임대 중인 아파트가 2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주도요. 이것도 제주도에 있어요. 네, 혹시 제주도에 정확한 번지수는 뭐 오픈하기 어려우면 대충 뭐 서귀포라든가 제주시 어느 제주시요. 쪽이에요? 제주시. 제주시 쪽이군요. 네, 네. 자, 우선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예요? 서귀포시요.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살아요? 본인 자가인가요? 전세요. 거주는 이게 서귀포시에서 거주를 하군요. 네, 서귀포시 전세를 거주를 하거든요. 네, 자, 결론은요. 네, 1억으로 먼저 투자하는 게 맞아요. 네, 1억으로 먼저 투자해요. 네, 이 먼저 투자인데 투자 방법은 네. 지금 아파트가 2채나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안 돼요. 네, 중과도 많고 또 1억으로 아파트 서울 안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격도 안 맞고요. 네, 얘는 무조건 소형 오피스텔 들어가야 돼요. 네, 소형 오피스텔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뭐 지역에 있는 다세대 빌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세대 빌라는 거 전세 끼고 1억 투자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2번 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했을 때 이 지역이 확실히 개발이 진행된다.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는 100% 자신이 없으면 이거는 가면 안 돼요. 네. 그건 묶여버려요. 그리고 이 주택이잖아요. 네. 다세대 주택조차도 어찌됐든 이거는 나중에는 주택 숫자로 다 들어가요. 그럼 1가구 2주택에서 어쨌든 3주택도 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나중에 주택으로 투자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어찌됐든 지금 방법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네.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게 1년, 2년 올라갈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쪽으로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으로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면 제가 아파트나 다세대 사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거를 팔아서 합쳐서 안 가고 이렇게만 가라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 제주시에 있는 지금 현재 아파트나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 없이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걸 팔아서 합친다는 거는 어느 세월이 될지 몰라요. 네. 그럼 1억이라는 돈은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1억은 투자해 놓되 매도는 계속 진행해 봐라. 네. 그게 매도가 되면 그때는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분명히 크게 흔들린다.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다. 네. 내려가는 시점까지 이게 매도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거는 따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충분히 나온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누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억은 지금 상태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월세 쪽으로 가고, 네. 아파트가 매도되면은 천천히 1, 2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는 시세 차익 쪽으로, 아파트가 조정이 돼야 시세 차익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높은 가격에서는 차익이 안 나와요. 이게. 네. 그래서 충분히 지켜봤다가 아파트를 사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 차익형으로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렇게 나누어서 가라. 그러면 두 채도 따로따로 아니요. 따로따로는 이 두 아니고 채는 한 채당에 판으로? 예를 들어 매도했을 때 얼마 정도의 현금을 가지게 될까요? 대충? 8억 정도요. 그럼 아주 비싼 아파트예요? 전부 다 지금 전세죠? 월세 줬나요? 전세요. 전세요? 네. 그럼 매매가가 전세 빼고 전세금 빼고 8억이요.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제주시에서 예. 입지가 좋은데 위치한 아파트. 그럼 한 채당에 8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두 개 합쳐서요. 두 개 합쳤어. 그럼 한 네. 채당에 4억이잖아요. 네. 그거는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서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4억씩 나누어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팔고 나서 그 상황에서 어떤 물건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거는 네. 무조건 합쳐서 가는 것이 능사고 무조건 나눠서 가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상황을 보고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나누어서 갔었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다면 나누어 가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팔리는 거 제주시에서 봐서. 입지가 네.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지금은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안 팔려요. 네. 제주도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그거 1억을 합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우선순위 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합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여유자금 1억으로 먼저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드렸는데요.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6276 쓰시는 시청자분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성수동 오피스텔 2채 보유 중입니다. 매도 후에 아파트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성동구 성수동에 오피스텔 2채가 있는데 자, 이거를 아파트 쪽으로 한번 좀 돌려볼까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과연 이 시청자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지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었는데요. 성수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2채를 정리하고 아파트로 갈까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아주 비싸고 큰 뭐라 그랬죠? 방 3개짜리 이런 고가의 오피스텔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한 뭐 3억에서 4억 또는 범위를 넓혀서 2억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를 2개 팔게 되면은 대충 뭐 6억에서 8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아파트 하나를 갈까요? 어떡할까요?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가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맨 밑에 여기가 이제 10억 미만짜리인데 10억 미만짜리에 신규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30대와 40대 초반이거든. 이분들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대출이에요. 이분들이 여기를 사줌으로 인해서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가고 또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가고 또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감으로 인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는데 영끌들이 거래를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은 완전히 박살나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21년도 고점 찍고 22년도 거래량 보면은 역대 최저로 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때 영끌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안 했거든요. 지금도 영끌 투자자들은 20년, 21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많은 영끌 투자자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걸 매수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새로운 분들은 또 이걸 아니면 안 된다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는 제가 보는 눈에는 너무 고점이다. 이거는 무너진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고 보면은 오피스텔은 지금 좋죠. 이런 소형 오피스텔은 절대 안 무너져요. 가격이 이미 내려왔죠. 월세는 강하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 요거를 차라리 안전하게 더 갖고 있다가 충분히 아파트 시장이 조정되는 걸 봐가면서 그때 팔아서 아파트로 가든지 재개발로 가든가.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팔리면 전세 주면 되죠. 그럼 금방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셨던 투자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 뒷자리 0861 쓰시는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권 매도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지금 분양권 갖고 계신데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리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이게 뭐냐면 망우동에서 구리로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망우리 고개라고 그러죠. 그쪽을 넘어가서 교문 사거리 쪽에서 한양대 구리 병원이 있고 쭉 해서 이제 남양주로 해서 도농을 해서 춘천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바로 그 길가에 있는 이 지역이고 이 지역이 바로 재개발을 했죠. 재개발을 해서 롯데 시그니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양권. 조합원이 아닌 것 같아요. 조합원 같으면은 제가 팔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공사비 문제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아직도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어디든. 그런데 일반 분양에 분양받은 사람 이 가격이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가격대가 이게 뭐 20평대인지 30평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싼 건 아니에요. 분양가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는 크게 기대는 하면 안 되니 팔아도 되고 그렇다고 그거보다 더 많이 더 내려가더라도 큰 뭐 분양권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 보유해도 무방하다. 제가 요 문제는 팔든 보유를 하든 큰 의미가 없다. 돈 자체가.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해봐야 여기는 5천 1억 정도 수준 이상을 크게 못 벗어날 것이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분양가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결정을 할게요. 이거를 매도 후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매도해라.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두고 보다가 그냥 정리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후속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분양권을 매도한 이후에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시다면 뭐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의 이 고민들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시장 복잡하죠. 이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세미나 안내와 더불어서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경제 이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시죠. 네. 지난주에 여기 했던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아파트 가격이 진짜 올라갈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파란색이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를 보면은 하루아침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23년간, 20여 년간 3번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4번째 지금 우리는 경험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저는 하루아침에 떨어질 거라고 봐요. 하루아침에. 이게 뭐 오래 걸리질 않아요. 이게 2026년, 27년, 28 이렇게 안 갈 거라고 봐요. 저는 빠르면 내년 안에 그냥 폭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계속 그래 왔고요. 미국 경제는 침체에 들었을 때는 급속하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급속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내리면은 우리도 금리 내리겠죠. 금리가 내리면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내릴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의 더 긍정적인 영향은 가겠죠.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금리를 내린다. 여기도 우리도 내렸죠. 부동산 절대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저점 부근이죠. 저점 부근에서 금리를 올려요. 올리는데도 부동산 올라가죠. 고점 부근에 이제 우리가 왔어요. 여기서 내린다고 해서 이게 다시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는 물가 때문에 오르가 내리라 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면은 금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금리는 물가가 안 잡히면은 부동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저렇게 금리가 1년에 막 물가 상승률이 뭐 100%로 가니 말도 안 되는 저런 나라에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뭐 110%씩 올려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서 잡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보면은 제 생각은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저점이냐 고점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좀 더 영향이 가고 영향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금리 내리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 금리 올리면 가격 내려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 내리면 아파트 올라갈까? 그렇지 않다. 내리더라도 올라갈 때가 있고 안 올라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갖고 온 내용이라는 게 요즘 이런 물건이 난리잖아요. 뭐 거래량이 늘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있어요. 막대를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거래량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럼 보면은 이게 언제죠? 06년도부터 6년도부터 무려 약 한 20여 년 가까이 18년 됐죠. 20여 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량이 밑에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2022년도, 21년도 고점 찍고 22년도에 엄청나게 바닥을 찍죠. 바로 이때가 영끌들이 안 샀었을 때. 영끌들이 안 사면 위에 반사적으로 연쇄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역대 최저가 되죠. 거기에서 지금 조금 반등한 거예요. 지금 있는 수준도 보면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평균이잖아요. 보면은 역대 그런 적이 반짝하고 있는 게 뭐 한두 번 있었나?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식의 과장된 표현은 옳지 않다. 거래량이 분명히 22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어요. 왜? 최악이 역대 최저였으니까요. 22년도에. 그러나 지금 거래량을 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 또한 그렇게 좋은 어떤 대답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14년이 바닥이었잖아요. 그 바닥 권역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구입했어요. 이 구입한 사람들 중에 그 뒤후에 22년, 23년, 24년 손바뀜한 물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물량들이 앞으로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가격이 떨어질 때 샀던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거 반등할 때 더 많이 샀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샀는 사람들이 요거밖에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됐어요. 손바뀜이. 그럼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또 나와요. 물량들은 더 나와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우리 현재 서울의 거래량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거래량 터졌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과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2022년 기준부터 나오려 보면은 22년보다는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거래량 하나를 갖다 놓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었다 올라간다 이런 매스컴을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깊이 있게 다시 그 속을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를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미국은 경제 활동이 거의 정체 상태로 가고 감소 지역이 늘어난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어젯밤에 미국 정시는 완전히 정권 진짜 거의 폭락하다시피 떨어져 버렸죠. 아우 진짜 무서워요. 그거 보면 아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 갖고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할 정도 두려운 거예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없는 그런 내수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화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침체되고 외국 자금은 이탈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자, 이제 어쩌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미래에 확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미국 경제 침체는 이거는 이대로 가면 확실하죠.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부동산을 떠나서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경기가 꺾이면은 금리는 무조건 내려와요. 부동산은 돈이 있어도 사질 않아요. 투자를 하질 않습니다.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중국을 봤더니 야, 중국은 정말 큰일입니다. 저성장 쇼크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또 내렸대요. 미국은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데 또 내렸대요. 얼마나 끝없는 내수 침체예요. 끝없는 내수 침체. 부동산 침체, 주택 가격이 무려 마이너스 4.5% 떨어졌고 소비 생산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다 부족하대요. 아, 무섭죠. 한국을 봤더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1,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에서 2.3, 물가가 조금 잡혀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미국보다 좀 더 먼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한국의 인구 이동을 봤더니 역대 최저래요. 역대 최저인 이유가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5,558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서울이 비싸다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니까요.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은 어지간하면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서울, 부산, 대전 같은 큰 어떤 큰 도시들이 인구가 외곽으로 간다. 왜? 그 안에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제가 늘 그랬죠. 내년이 정말 두렵다. 내년이 정말 두렵다. 이게 그리고 경기 침체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경기는 반드시 늘 좋지가 않아요. 늘 활황을 하고 돈 벌어서 올라갔지만 반드시 꺾여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거의 왔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국가가 노후는 절대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정말 시급한데 안정적인 수입보다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가 돈 벌려고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는 이거는 뭐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었어요. 2006년, 7년 가격 올라가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금리라든가 또는 이런 거래량을 보면서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이 이렇게 간다.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폭락을 하죠. 폭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반드시 경기 침체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침체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잖아요.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우리는 세미나를 한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도 합니다.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7호선 논현역에 6번 출구에서 네 번째 건물이니까 1, 2분 거리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는데요. 듣고 나면은 전부 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 끝나버리면은 어느 한순간 오면은 여러분들 다 묶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2013년, 14년, 15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이번에 제가 판단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융위기 때 겪었던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려서 훨씬 더 많은 버블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훨씬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긴장들 해 주시고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같이 상의도 하시고 좋은 어떤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꼭 좋은 시간들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많이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좀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분위기였었는데 간밤 사이에 훅 다시 고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슬슬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바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또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게 됩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요.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정말 필요한 정보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